자, 교재 124페이지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개요하고 우리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 총액에 대해서 확정된 세액하고 간이세입과에서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했던 세액하고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라는 거고요. 124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19년 1월 퇴사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1월 퇴사자에 대한 퇴직 직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인데 2월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지급한 걸로 봐서 연말정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해라. 125페이지에 중도퇴직의 경우에 중도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하는 거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 쪽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죠? 그 5월달 직원 퇴사자 부분에 대해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우리 F7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공제 또는 뭐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 적용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과세표준 확정신고할 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 연말정산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건데, 반기별 납부자도 2월 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9년 1월부터 2월분 지급분과 18년도 연말정산분을 기재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날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125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정상여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인정상여에 대해서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인정상여와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자,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달 급여가 매월 원천신고 됐을 거고요. 19년 2월 달에 연말정산했고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급여 관련되는 신고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때 소득처분이 상여가 되게 됩니다. 상여가 있습니다. 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부분이 인정상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근로제공연도입니다. 근데 근로제공연도는 말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가 나오게 된 대상 연도가 18년도죠. 그래서 2018년 귀속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 기준입니다. 신고일 기준이고요. 자,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귀속 연월은 19년 2월로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말씀드리면서 귀속 연월에서 19년 2월의 의미는 19년도 2월달 근로소득과 2월달 연말 원천징수세액과 직전 연도 연말정산분이 합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정상여, 직전 연도 인정상여분은 귀속연월은 19년 2월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연월은 19년 3월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 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월달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다시 근로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건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단에 보시면 신고 구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별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이 나오는데, 자, 월별 납부자는 월별로, 그 다음에 연말정산 소득처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고 귀속연월은 2월과 지급연월 3월로 표기를 합니다. 3월로 표기해서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한다. 언제까지? 4월 10날까지 수정 제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년도 3월 달 급여 3월 31일 날 20명에 8천만 원에서 95만 원 나갑니다. 18년도 세무조정 시에 인정상여가 생겼습니다.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추가세액이 나온다. 이 3천만 원 추가세액은 연말정산 시에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을 했을 때 추가세액이 3천만 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천만 원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원천징수에서 2018년도 귀속분입니다. 그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 백두산이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인정상여가 생겼다라고 하면 소득명세에서 인정상여란에다가 백두산에 대한 부분을 1억 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백두산에 대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해주시는데 13-3 과세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1억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1억 원 넣기 전에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가 돼서 세액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소득명세에다가 우리가 추가된 1억 원을 인정상여 추가분,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 세액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액이 3천만 원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금연도는 2019년도가 되겠죠. 19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귀속기간이 2월입니다. 그죠? 2월. 지급기간은 법인세 신고일이기 때문에 3월이 됩니다. 3월.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정기신고분이니까 귀속이 2월이고 지급이 3월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정보들이 불려져 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2월분이 없기 때문에 2월과 3월로 되어 있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려져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분에 한 사람 입력을 하고 1억 원입니다. 그죠? 1억 원이고 세액은 가정했던 세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에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신고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매월로 표시되면서 연말로 표시가 되죠. 연말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이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소득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신고 구분에 소득처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19년도 3월에 3월 31일 날 지급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 8천만 원에 95만 원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 19년 3월 해서 정기분 자료, 자 이거는 원래 급여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불려져 오겠지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20명 기준으로 2월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얼마였죠? 8천만 원에 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에 95만 원. 자, 세액이 95만 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해서 신고하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3월 달에 신고할 때 2개를 신고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속과 지급이 지급 기준으로 3월 달로 돼 있는 지급 기준이 귀속이 3월 달이 있고 2월 달이 있었죠. 그래서 신고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마감된 세액을 우리 전자신고로 한번 신고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이 3월입니다. 3월이고요. 전체로 하게 되면 한라산이 귀속과 지급을 기준으로 귀속이 다른 것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2장이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제작해서 전자로 제작해서 제출하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128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 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 처분의 원천 징수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4월 10날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129페이지 메뉴에 보면 소득 처분에 의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 처분의 귀속 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신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지급명세서는 수정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귀속 연월 중 19년 2월의 의미다라고 해서 내용이 다시 적혀져 있습니다. 19년도 2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과 세액을 의미하는 부분과 전년도 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 187페이지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간소화 자료가 연말정산의 대부분 증빙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건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지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 이 서류들은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되고, 간소화 자료에서 제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을 받은 영수증을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그러니까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 등본은 제출 후에 인적 공제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주택자금 공제의 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겠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실 때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의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이 보이고요. 조회 발급으로 들어오면 연말정산이 보이고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정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2018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용 시에 간소화 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 제공되는 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보면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쪽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면 연도별로 국민연금부터 기부금까지 전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이 정보들에 대한 금액들이 다 반영이 될 텐데, 제가 신용카드를 한번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금액이 발급이 되는데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산세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189페이지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부터 기부금 사이에
이 많은 정보들 중에 제공이 안 되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것만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양가족별로 이 소득공제 자료들을 전부 다 챙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동의를 미리 받아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과정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쭉 내용을 보면 이 상품들, 이 비용들을 지출하는 기관들을 보면, 기관에 보면 가입할 때부터 당초부터 본인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로 내 정보를 넘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안경이나 교복이나 뭐 콘택트 렌즈나 이런 부분들 안경점에서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간소화로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라든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임차 비용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금액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교복은 이걸 확인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혹시나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오는 부분들은 교복 구입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일괄 구매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자, 기부금을 제가 한번 클릭해서 조회를 해보면 기부금이 일부 조회가 되긴 합니다. 조회가 되긴 하는데 이 기부금은 100% 기부금 자료가 제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모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기부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금들도 영수증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월세세액 공제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그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간소화 자료 홈페이지에서 본인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부양가족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간소화 자료 첫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소화 자료는 그 국세청 홈택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조회 발급 쪽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발급 쪽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중간에 보시면 연말정산과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갑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제공 동의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제공 동의 현황 조회로 들어가 보면 자, 2018년도 기준으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과거에 조회가 되어 있던 동의가 되어 있던 부양가족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미리 등록해서 등록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보시면 자료 제공 동의에 보시면 본인 인증 신청, 미성년자 조회 신청, 온라인 팩스 등록 관련해서 신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192페이지에 부양가족 소득세액 공제 자료 동의 신청 방법에서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에는 그냥 부모가 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신청해서 그러니까 연도하고 주민등록번호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전산망이 연동돼서 주민등록 등본에 부모하고 같이 올라가 있으면 조회가 됩니다. 근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자료가 조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 동의를 받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본인 인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료 조회자,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이 되겠죠. 그리고 자료 제공 동의자, 근로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거기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팩스 번호로 해서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휴대전화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휴대전화로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가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서 등록을 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신청이 어렵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194페이지에 우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캡처 화면으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입니다. 우리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자료 좀 제공 동의가 다 신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근로자 자료 조회로 가서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전부 다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옆에 보시면 귀속연도 옆에 전체 선택이 있고 전체 해제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다 체크 표시가 다 돼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는 근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백수였다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체크를 풀고 7월부터 12월 달 것까지만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일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백수였던 시절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풀고 조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체크를 풀었을 때 국민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체크하고 상관없이 1년치가 전부 다 조회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속연도를 확인하시고 연간 내역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다 라고 하면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체크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마련저축 있으면, 자,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전부 다 조회를 다 하시면 돼요. 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신용카드 안내에 대해서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주의할 사항들을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요약이 다 되어 있죠. 그죠? 항목별로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 금액을 전부 다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인쇄해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인쇄해서 그 문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내려받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PDF로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내려받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는데 이때 문서 열기에 암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암호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호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내려받기를 통해서 파일을 내려받아서 저장하신 다음에 이 자료를 우리 이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PDF 파일을 우리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그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가 조회된 부분들은 한 번에 내려받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쪽에서 의료비, 특히 의료비의 경우에 의료비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의료비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의료기관 제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고 직접 추가 제출을 요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간소화를 통해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해 갖고 1월 20일 이후에 조회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직접 발급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용 성형수술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안경이나 의료기 보장 용구는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구입처에서 직접 받아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의료비는 여기에서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를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서 본인들이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아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한결 손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